네 번째 시간 시작할 테고요. 이번에 핵심 기본기 2번을 같이 살펴볼 텐데 교재 페이지 233페이지고요. 233페이지 핵심 기본기 2번을 보면 키워드를 잘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죠. 앞서서 이미 연습하고 계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키워드를 잘 활용하셔야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이제 강약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시는 건데, 특히나 법조문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묻는 부분만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적으로 단축이 가능하니까요.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야 하며 이때 제시된 지문에서 발췌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앞선 텍스트 문제에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계속 보면 키워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면, 특히 법조문 유형에서는 제시된 법조문과 선택지나 보기의 키워드, 법조문에서 키워드가 있고요, 선지나 보기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각각 파악한 뒤에 관련 있는 정보만 매칭해서 봅니다. 다시 제시된 법조문에서의 키워드 잡고요, 아래 선지나 보기에서 키워드 잡은 다음에 관련된 거 매칭해서 확인하시면 문제 해결 시간이 단축 가능합니다. 역시나 또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스킬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핵심 기본기 2번은 세부적인 기본기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서술어를 키워드를 활용하자, 효과 부분을 키워드를 활용하자, 표제를 키워드를 활용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234페이지 볼게요. 일단 먼저 234페이지 회색 박스 안에 있는 예제 문제 있죠. 거기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봐 주시죠. 민간 경력자 18년도 5번 문제 그 선지만 따로 빼낸 건데요. 거기서 키워드를 한번 직접 잡아보신다면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30초의 시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237페이지 보시면 교재 237페이지 마찬가지로 역시나 예제 박스 있거든요. 이번엔 법조문에서 키워드를 잡아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30초의 시간 드려볼 테니까 이번에는 이건 본문 박스에 제시되어 있겠죠. 법조문에서 한번 키워드 잡아봐 주시죠. 시작하시게요. 네, 보면요. 실은 법조 문제는 키워드 잡을 때가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려요. 스킬만 잘 연습되어 있으시다면. 234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234. 아까도 한번 읽어봐 드리긴 했는데 세부 기본기, 하위 기본기 1번이 서술어 키워드를 활용하잖아요. 내용 보면 법조문이 제시되는 문제 역시 텍스트 줄거리 제시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빠르게 파악한 후에 제시된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발문의 포인트 여부가 중요하게 좀 활용이 되겠죠. 계속 보면 법조문이 제시되는 문제에서 선지나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에는 각 선지나 보기에 서술어를 키워드로 잡았을 때 법조문과 매칭이 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에 보시면
선지 1번의 끝에 서술어 신청, 선지 2번 끝에 서술어 불복, 선지 3번 끝에 효력, 선지 4번 끝에 시점, 선지 5번 끝에 종결 잡으시는데 실은 저는 키워드 잡는데 별로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보면요. 효과 부분을 키워드로 활용하자라는 챕터잖아요. 아래 내용 읽어보면 법조문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식의 가언명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요건 효과라고 되어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가언명제 형태인 건데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현되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보시면 지문으로 제시된 법조문에서는요. 키워드 잡으실 때 효과 부분에서 키워드 잡았을 때 가장 해결이 빨리 되더라고요. 제가 수험생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아래 제시된 조문에서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끊으시고요. 끊으시면 거기까지 요건,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거기까지 주체, 그 뒤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가 효과인 거니까 결국 여기서 남겨놓을 키워드는 맨 마지막 효과 부분에 해당하는 키워드인 예고가 돼요. 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예제 문제인데 이거는 또 우리가 준비할 연습할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 프린트도 있으니까 그 문제로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추가 프린트 10페이지고요. 추가 프린트 10페이지. 10페이지 옆에 역시나 또 오른쪽에 필기 공간 좀 남겨놓은 게 맞거든요. 법전 문제부터 새로 넘버링해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1번, 2번, 3번 문제까지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세 문제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분 정도 시간을 들여볼게요. 네, 먼저 세 문제 해결 먼저 해봐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여기까지 8분의 시간 들여봤고요. 법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뭐 행정법이랑도 유사할 수 있어서 뭐 헌법 공부하시거나 행정법 공부하셨으면 법 관련된 공부는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암기식 시험과 인적성 시험에서 공부 방법이 혹은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법조문 유형 문제거든요. 아마 기존 암기식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제시됐다면 이 법조문을 막 열심히 파셨을 거예요. 들여다 파셔서 이제 그에 따른 정보 판단을 하셨을 건데, 인적성 시험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뭔가 다 이해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 방법이 좀 기존의 암기식 시험과 좀 달라지셔야 돼요. 법조문 역시도 이제 발문에서부터 스킬이 시작되는데요. 아까 텍스트 문제와 마찬가지로 발문의 포인트 여부를 따지셔서 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면 제시문 바로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법조문이 제시되겠죠? 읽으시면 되는 거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발문 포인트가 없으면 그러면 역시나 선제나 보기에서 힌트 얻으시고 그에 맞춰서 제시문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든 법조문이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 단계 하나가 더 추가되냐 마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제나 보기를 보실 때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발문 포인트가 없는 문제를 연습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선제나 보기에서 아까처럼 키워드를 잡아 주셔야 될 텐데, 키워드는 제시문에서의 효과 부분과 아래 선제나 보기에서의 서술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문제 서술어만 보면요, 이 문제가 빨리 끝날 문제인지 빨리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어렵게 조금 더 풀릴 문제인지가 이미 예상이 다 됩니다. 1번 문제 보기에서 키워드 한번 잡아볼게요. 보기 기억의 키워드는요, 보시고 나면 키워드는 교부로 잡히죠. 보기 니은 보시고 키워드는 맨 끝에 접수교부로 잡히고요. 디귿의 키워드는 청구로 잡히고요. 리을의 키워드는 접수교부로 잡히고요. 보기 미음의 키워드는 맨 마지막에 요구로 잡힌단 말이죠. 이러면 너무 쉽지도 않고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접수교부가 2개 정도가 등장해 있으니까요. 부문에도 그만큼 여러 번 등장할 수 있겠죠. 아까도 제가 1919나 1930이 등장한 미국인 스미스 씨의 바지 모양 그 지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지나 보기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면 그만큼 부문에서도 여러 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얘는 한 3모 정도, 어렵거나 쉽거나 구분할 때 3모 정도요. 그 다음 2번 문제 선지를 보시면 선지 1번의 키워드는 등록이죠. 선지 2번은 신고가 잡힐 테고요. 선지 3번은 맨 끝에 서술어 지정이 될 테고요. 선지 4번의 키워드는 허가가 될 테고 선지 5번의 맨 끝에 허가가 되겠네요. 허가인 거니까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나머지 등록, 신고, 지정에서 답이 나온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겠죠. 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뭐 2번도 3번도 다 발문에 포인트 없는 문제인 거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건데 2번 문제 발문 정말 전형적인 포인트 없는 발문 문제 3번 문제 발문 문제 3번의 발문 역시도 전형적으로 이제 발문에 포인트가 없는 거니까 문제 3번에서 각 선지별 키워드 잡아보면 선지 1번의 끝에 키워드 서술어에서 청구고요. 선지 2번의 키워드 청구, 선지 3번의 키워드 청구, 선지 4번 청구, 선지 5번 청구인 거죠. 잡았을 때 키워드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1, 2번 문제와는 키워드 잡았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죠. 3번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나 보기 보셨을 때 바로 이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 조절 가능하고 노력의 조절도 가능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선지나 모기를 활용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고요. 1번 문제 보면 법조문에서 요거 연습했고 요거 연습하실 텐데 법조문의 형식은 잘 알고 계시겠죠? 공부하신 분들은 위에가 뭐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의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기출문제에서 활용되는 형식은요. 편장절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 조, 항, 호, 목 요 네 가지의 형식만 활용이 됩니다. 앞서서 텍스트를 한 이유가 이것도 있는데 조라고 하면 제 땡땡즈라고 형식을 적히잖아요. 이런 형식을 적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보셨을 때 제 땡땡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텍스트로 치면 문, 단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항은 뭐 제1항, 제2항 이렇게 쓸 텐데 이거는 텍스트 유형으로 쳤을 때는 한 문장에 대응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요건 효과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아래 호나 목에서는 요건 효과로 구분되는 문장 형식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시문에서 효과에서 키워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에서 키워드 잡는 거는 조와 항에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나 목에는 요건 효과의 구조가 아니니까요. 호나 목은 어떻게 활용되냐면 열거, 병렬적인 거 열거하는 경우나 혹은 요건 여러 개 설명할 때 활용되는 형식이 호나 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로는 키워드 잡는 거고요. 아래는 키워드 안 잡습니다. 요 부분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키워드 잡아요. 호나 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봐 드리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보여봐 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뒤에 243페이지 244페이지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244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조문 찾아보시면 두 번째 조문 옆에 괄호 안에 정치운동의 금지가 적힌 거예요. 정치운동의 금지에서 제2항 그 안에 보시면 2항 아래 보시면 1호, 2호, 3호 있잖아요. 1호 뭐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1호요. 제2항 보시면 그 위에 제2항 보시면 공무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1호, 2호,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쓰이는 게 호의 형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건 효과의 구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뒤에 248페이지요. 248페이지 보시면 피셋 기출문제 1번 있죠. 첫 번째 조문 제1항 보시면 첫 번째 조문 제1항 두 번째 줄 뒤쪽 오른쪽 부분 봐주세요.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지금처럼 1, 2, 3, 5 이렇게 요건이 열거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장치로 활용되냐면 요건일 때는 그 요건들이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엔드인 건지 혹은 그 중에 일부라도 충족하면 되는 OI 요건인 건지 요 구분이 또 중요해지죠. 이것도 자주 빈출되는 출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2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요건이 연결되길 AND와 OR 중에서 OR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호나 목이 쓰이는 형태인 거고 여기선 키워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키워드 잡아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스킬이 정립된 상태에서 1번 문제 볼게요. 아까 보기에서 키워드 잡아놓은 상태로 첫 번째 조문 보시면 처음에 법조문 익숙하지 않으신 뭐 지금 이제 피셋 준비하신 경우에서도 기존에 7급 준비하시다가 넘어오신 분이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막 시작한 단계 분들이 계실 텐데 기존에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존에 법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도보다는 속도에 포커스 맞춘 스킬이 적당하실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준비되신 분들은 보자마자 효과 뭐네, 효과 키워드 잡으면 요구네 라고 잡힐 텐데, 처음 시작하셔서 법조문이 익숙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간 읽으셔도 돼요. 이게 스킵이 아니라 스캔처럼 푸셔도 된다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끊어읽기도 하셔야겠네요.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점차 이 연습을 통해서 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키워드는 끝에 요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문 보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점 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인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해석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 또는의 해석인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해석한다면 다른 행정기관이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and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거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 전국적 조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점 교부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두 번째 조문이고요. 세 번째 조문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의 민원 사무를 접수점 교부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키워드 잡았을 때 요구, 접수점 교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두 개의 접수점 교부 중에서 차이를 좀 구분해놔야 되니까 짧은 쪽 조문을 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와 다른 두 번째 조문과 다른 세 번째 조문만의 특색이 있는 단어 추가로 뭘 잡으시면 좋아요? 정보통신망 이용이란 키워드를 추가로 잡을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문 보시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키워드는 교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좀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사항의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좀 보시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응대라고 되어 있으면 지정이나 교부처럼 응대라고 잡아야 할 텐데 응만 잡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상담에 응하도록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 좀 보시면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에 하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사무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다인 거니까요. 지금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끊어읽기까지 연습을 해봤는데요. 뭐 모든 문제마다 끊어읽기는 할 건 아니라 처음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가셔야 되는 거는 이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지나 보기에서 키워드 정도는 진짜 몇 초 안 걸리거든요. 진짜 5초 안팎?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위에 법조문에서 뒤지는 거는 이제 보기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지나 보기가. 지금처럼 적당히 다르면 조금 더 빠르게 키워드가 잡힐 거고, 아까 3번 문제처럼 다 청구면 위에서 키워드 잡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 강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잡아놓은 다음에 보기 기억을 먼저 정오 판단해보면 마지막 키워드가 교부니까요. 교부와 연결되는 조문은 위에 접수점 교부보다는 더 우선순위는 교부예요. 요거죠. 그때 비로소 이 교부 조문과 보기 기억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읽고 정오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리해 볼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ACC 장은이고요.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인데 그 결과에는 다른 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 관할 달라도 괜찮잖아요. 다른 기관 괜찮으니까 AC, BC 소관 괜찮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교부할 수 없다, 교부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 기억에서 함정을 판 거는 흔하디 흔한 장치인 반대로 말한 거죠. 있다 없다 반대로. 그럼 기억은 틀리고요. 지금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 거니까 기억을 포함한 선지 플레이. 자, 이때도 소소한 스킬이 있는데요. 기억이 틀리면 1, 2, 3번 중에 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볼 보기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검토 순서가 기억 다음에 리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생각해보는데 리을을 보셨는데 리을이 만약에 맞다고 쳐요. 이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옳다고 하면 다른 보기 안 보고 바로 답이 몇 번으로 나와요? 저 좀 앞에서 안 보이실 테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리을을 보셔서 리을이 만약에 맞아봐. 그러면 답이 바로 1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제하면 그렇게 선지 구성하시겠냐고요. 그렇게 구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 플레이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기억이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2개 있는 보기를 찾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 있는 게 리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2번, 3번 중에 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뭐 13년 동안 뭐 상황 판단 계속 공부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많은 높은 비율로 2번, 3번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건너뜁니다. 디귿으로 가요. 그 선지검토 순서가 기억 다음에 리을을 생략한 상태로 디귿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귿 가서 볼게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면 만약에 디귿이 틀려. 그러면 땡큐. 바로 선지 3번이 답인 거죠. 왜냐면 출제자는 이렇게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근데 만약에 디귿이 오라요. 디귿이 오르면 3번은 답이 아니죠. 남은 선지 1, 2번 중에 선지 2번이 답이 될 확률 95% 이상.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선지 플레이 아는 분들이 꽤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외를 두려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예외가 살짝 불안하니까요. 니은, 리을 중에 틀린 거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답은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요.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니은과 리을 중에 빠르게 하나를 판단해서 만약에 니은이 오르면 당연히 답은 2번이 될 테고 2번이 오르면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선지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지 플레이도 차차 좀 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기억이 틀렸으니까 리을 건너뛰고 디귿으로 건너갔어요. 디귿. 이번에 키워드는 디귿의 키워드는 청구죠. 청구. 그러면 위에 본문 중에서 키워드 스캔했을 때 요구, 접수점 교부, 교부, 지정, 상담에 응하도록 청구인 거니까 그러면 디귿의 키워드는 마지막 조문이랑 연결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조문 민원인은이고요. 민원인은 마지막 조문의 요건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경우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한정조사 굉장히 자주 활용한다 말씀드렸죠. 그 경우에만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인 건데 디귿상황 보세요. 비용이 어때요? 비용이 소액이죠. 소액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그 뒤에는 그럴듯한 상황을 제시해요. 신속히 처리할 사안. 비용은 소액이 들지만 신속히 처리할 사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약식 서류로 청구한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조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신속히 처리할 사안인지 뭔지는 굳이 판단해야 될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답은 3번으로 나오는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연습해 주셔야 할 게 오른쪽에 칸에 메모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법조문은 전반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스킬 말고 반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 해석. 반대 해석이 뭐냐면 자료 해석에서 죄송해요. 언어 논리에서 명제 공부하실 때 여기대우 연습하신 적 있죠? 여기대우. 여기랑 여기대우. 그래서 만약에 A면 B다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역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B면 A다가 여기고요. E는 뭐예요? 나대 A면 나 B다고요. 대우는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죠. 자리 바꾸면서 부정도 해버리는 이게 지금 여기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이의 해석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 그래서 상황 판단 잘하려면 제가 지금 자료 해석이나 언어 논리 얘기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선 두 과목이 잘 돼 있으셔야 마지막 상황 판단까지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요건에 해당되면 효과대로 하고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효과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있죠. 요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마지막 조문에서 만에 하나 이 하나여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하나를 더 지웠어. 여기 좀 어려워져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면 그때 보기 디귿의 정호 판단은 어떻게 될지. 하나여라는 표현이 없어도 요건이 그거잖아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사전심사 청구 가능한 거고. 그러면 반대 해석해 볼게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럼 그때는 사전심사 청구 안 된다라는 반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여라는 그 한정조사 때문이 아니라 반대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 보기 디귿의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반대 해석도 잘 하셔야 뭔가 그 법조문에서 숨겨진 정보들이 찾아지거든요.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봐 주시고요. 나머지 뭐 보기 니은, 디귿, 리을 정도야.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실 테고, 네, 이것도 뭐 앞선 그 설명회 때 다뤘던 문제이기도 해서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문제 좀 다른 또 빠른 길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빠른 길은 효과 부분인 건데, 이 문제 빠른 길 2, 두 번째 빠른 길 뭐가 있냐면 원은 그냥 키워드 매칭인 거고요. 키워드 매칭했을 때 빠른 길 1이 해결된 거. 빠른 길 2는 뭐냐면 아까 법조문 봤을 때 계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도 장 하고 시작되다가
마지막 조문에 가서는 민원인은 하고 시작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분석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요 문제 비슷하게 된 다른 또 5급 공채 문제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인식이 되시면 여기서는 이 문제 약간 특색 있는 게 주체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마지막 조문만 민원인은 하고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보기 가서 봤을 때 AC 시장은, CC 시장은, 민원인은, EC 시장은, FC 시장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효과분 말고 주체를 통해서도 마지막 조문과 보기 디귿을 연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판단은 아까 정호 판단은 이제 똑같아지는데 해당 조문을 찾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키워드 효과분으로 간 게 아니라 주체 가지고도 연결이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서 아까 텍스트에서도 발문에 포인트 없으면 찾아 읽기, 발췌독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읽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법조문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문에 포인트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었어요. 가운데 있는 교부 조문 하나랑 민원인 조문 딱 요 두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얘와 얘 이 두 개만 읽어도 문제 해결 가능했거든요. 이게 암기 시험이었다면 그냥 지식 묻는 시험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뭔가 그 처리하셨겠죠. 정보 처리하셨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적성 시험에서 푸는 법조문 문제, 법조문 유형의 방식은 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추가되는 스킬이 뭐가 있냐면요. 효과를 보실 때 플러스 연결고리를 봐주셔야 됩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연결고리와 효과예요.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제 사항에 있을 때 요거 제 사망에 따른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제 사항 보시면 제 사망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번 문제 역시나 아까 선지에서 키워드는 잡아놨고요. 본문 가서 보시면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첫 번째 조문 보시면 이거 요건으로 막 찾아가시려면 관광 숙박업 찾거나 이를테면 그래서 요건을 찾아간다는 게 선지 1번에서 청주시에서 관광극장 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느냐 돼 있으니까 그래 그럼 관광극장 유흥업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위에서 찾아가시려면 난리 납니다. 못 찾아요.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제 스킬은 잘 통해요. 빨리 풀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 요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는 복잡하니까 두고 결국 제 1항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효과 부분 끝에 등록이 잡힙니다. 등록. 제 2항 보시면요. 끝에 키워드는 허가고요. 효과의 키워드. 제 3항의 키워드, 끝에 효과 부분의 키워드 허가로 잡혀요. 제 4항 보시면 제 3항에 따른 이란 연결고리 있고요. 끝에 키워드는 신고로 잡히네요. 제 5항 보시면 끝에 키워드 지정이고요. 지금 제 6항에는 제 5항에라는 연결고리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두시고 끝에 위탁이라고 잡힙니다. 이 연결고리는요. 거의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5항이라는 표현이거나 제 3항이라는 이런 표현들 지금 좀 더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남겨두시면 6항 볼 때는 5항과 같이 보실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시행령 볼게요. 시행령이 뭔지는 사전적인 대비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킬은 남겨둘게요. 땡땡법 제 땡땡조 제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망으로 연결을 시켜두시면 되는 거고 말한다. 끝에 서술어가 효과본이 말한다거든요. 말한다 할 때는 키워드 뭘 잡으시면 되냐면 그 말하는
용어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 1항에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언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결해놓고 키워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제 사항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시켜 놓으면 제 사항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시행령 제3항 보시면 6항으로 연결되고요. 키워드는 관광 편의 시설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의 연결고리와 키워드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제 3항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키워드 잡힌 게 이거죠. 시행령에서. 근데 제 3항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언시설업은요. 읽어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 시행령 제2항에서 키워드. 이거는 제4항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죠. 제3항에 따른 유언시설업. 왜 유언시설업?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제6항의 관광편의시설업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시행령 제3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스킬로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해두길. 시행령은 어떠한 경우에 쓰냐면 시행령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쓰더라고요. 요건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시행령 외에 아직 인적성 시험, 필수에서 출제 안 된 게 시행규칙의 형태도 있는데요.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초 분석해두길 추후에 시행령 나오면 요건 보고 시행규칙 나오면 절차 더 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준비를 해놨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둔 다음에 선지 5번부터 볼게요. 선지 5번. 군산시에서 종합유언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허가는요. 위에 등록 허가, 허가 신고 지정 위탁 중에 둘 중에 하나고요. 지금 선지 5번에서가 군산시에서 종합유언시설업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허가 중에 이건 카지노업 경영하려는 허가. 이다 보니까 선지 5번은 카지노업 경영은 아니었죠. 제2항에 따른 허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3항에 따른 허가가 될 수 있고요. 제4항의 연결고리 있잖아요. 근데 제4항의 연결고리 보시면 제3항에 따른 뭐가 있어요? 유언시설업이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유언시설업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시행령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항에서의 이 연결고리는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제3항에서 말하는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지 5번은 3번, 제3항만 보시면 됩니다. 대신 보실 때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아래 시행령에서 시행령 보시면 종합유언시설업 및 일반 유언시설업일 때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 선지 5번은 군산시에서 종합유언시설업인 거니까 그럼 요건에 해당되죠. 요건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요건에 해당되니까 효과 판단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제3항의 효과인 건데 군산시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군산시장의 허가는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2번 문제고요.
이거는 뭐 최근에 이 바로 앞서서 10문제 특강할 때도 한번 다뤄봐 드렸던 문제라 간단히 포인트만 좀 정리를 설명드린 문제이긴 한데요. 결국 앞선 이 두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청구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풀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아직 우리가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 있어서 다른 좀 법조문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거나 할 텐데 정답은 3번이거든요. 잘 풀어보시는지는 정답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조금 더 우리의 실력이 쌓였을 때 3번 문제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문제 푸는 방법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텍스트랑 법조문이 계속 스킬이 연결되어 있죠. 발문의 포인트부터 확인하는 것부터가 텍스트 문제, 법조문 문제 푸는데 중요한 스킬인 거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푸시게 될 거니까 지금 나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풀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키워드 잡을 때 요거 법조문에서는 연결고리와 효과 부분 보시면서 효과의 키워드 처리, 그 다음 선지나 보기에서는 서술어에서 키워드 처리를 두시면 요 두 개 매칭해서 필요한 부분 찾아가서 읽으신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아까 여기 적었던 반대 해석하신다는 거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거나 등등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리 따로 해주시고 해당 문제 좀 이렇게 준비해 두셔야 다른 문제 푸실 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인 거나 그러니까 문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잘 정리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요거까지도 해서 법조문의 형식과 키워드는 여기까지 잡는다. 그 다음 호나 목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한다를 남겨두시면 또 이걸 활용해서 스킬에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인문과잉에서는 해당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는 기본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모든 스킬들 좀 잘 정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날 강의 해봤는데요. 지금 뭐 법조문까지 좀 법조문까지 들어가서 정리를 했고 내일 다음 강의 때는 법조문 플러스 계산 문제들을 할 거니까 역시나 잘 정리해 주셔서 기본기 잘 다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시고 내일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